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들어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처우 개선과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던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 사이 교섭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주요 물류센터에 대한 봉쇄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드디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고요? 네, 화물연대는 오늘 새벽 5시쯤 양측이 5차 교섭을 벌인 끝에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먼저 거친 뒤에 오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인식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주요 물류센터 등에 대한 봉쇄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화물연대가 BGF 리테일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일 오전에는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며 충돌은 격화됐고요. 양측이 여러 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중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고 봐야겠죠? 네,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양측의 조인식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그리고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BGF 로지스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노란봉투법과 연계됐던 원청인 BGF 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화물연대 본부가 나서서 단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BGF 로지스 측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협상 타결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에 4.18달러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은 국제 유가 급등과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동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갤런 3.78리터에 4.18달러까지 오른 건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약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디젤 가격도 갤런당 5.46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뉴욕 유가는 전장보다 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에 마감하며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his perpetual battle between the secular tailwind from technology, and we have this cyclical push on policy and geopolitical issues. 이런 가운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매출 목표에 미달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도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부터 반도체 칩 설계 관련 종목에 이르기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건 불가능해지면서 종전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대서양 동맹을 강조하며 나토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스스로 붕괴 상태를 실토했다라고 말했죠? 네, 오늘 트루스 소셜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란이 지도부 분열 상황 해결을 시도하고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란의 누가 이런 붕괴 상태를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환영식도 열렸습니다. 환영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유대를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His Majesty's intellect, passion, and devotion have been really a blessing to the cherished bo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I am very certain that it will continue that way long into the future. 네, 이란 전쟁 과정에서 영국이 군 기지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영국을 비판해 왔는데요. 찰스 3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역사와 유대를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젊은 시절 찰스 3세 국왕에게 반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also remember her saying very clearly, Charles, look, young Charles, he's so cute. It's my mother. My mother had a crush on Charles. Can you believe it? 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선포 전부터 미국인의 용기는 영국에서 온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은 같은 뿌리와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대서양 동맹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찰스 3세 국왕의 미 의회 합동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찰스 3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이 한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지난 80년 동안 지탱해온 것들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나토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도 떼어놓을 수 없다면서 이 양국 간 역사적 유대를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ond of kinship and identity between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is priceless and eternal. It is irreplaceable and unbreakable. 찰스 3세는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큰 불확실성의 시기라면서 과거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비판하고 이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 결의를 촉구했고요. 또 지난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의 총격 사건에 대해 폭력 행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 건 지난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입니다. 네, 이란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이란은 항전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고요? 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표적을 설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적들이 다시 침략을 해온다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آموزش هامون رو ادامه بدیم از تجربیات جنگ استفاده کردیم و تجهیزاتمون رو در واقع هم تولید کردیم هم بروز کردیم و برای ما شرایط جنگی است. 이란군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과 협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 공격이나
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지속을 놓고 현재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의 핵 보유 포기나 농축 우라늄 반출, 또 대이란 해상 봉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협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중동 병력 주둔과 대이란 해상 봉쇄로 인한 비용 증가, 또 유가 불안으로 인한 민심 악화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고민거리입니다.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로 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핵 문제는 뒤로 하고 호르무즈부터 개방하자고 제안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즉답 없이 이란 유조선을 추가로 단속했습니다. 또 이란 항공사에 기름이나 기내식을 공급하는 외국 정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국제선 정상화 시도도 봉쇄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입니다. 이란 유조선과 미 해군 구축함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유조선을 호르무즈 밖에서 또 저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논의는 했지만 진지한 검토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미국의 이란 봉쇄는 바닷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지난 주말부터 무스카트와 이스탄불, 메디나, 베이징까지 4개 국제선 운항이 전쟁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미 재무부가 경제적 압박 작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 공항을 압박했는데 급유나 기내식이 차단되면 이란은 국제선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걸프 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내 제조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섬유업체는 수출길 봉쇄에 원자재 수급난까지 겹쳐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공장 불은 꺼져 있고 기계는 멈췄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히잡과 차도르 등 섬유 원단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배가 출항을 못하고 거기 있는 컨테이너를 다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40여일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기계는 대부분 사라지고 텅 비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계는 대부분 고철로 팔아버리고 공장 건물은 임대로 내놓은 겁니다. 대체 운송편으로 물건을 보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대체 항구 사정 탓에 하역도 못하고 대금도 받지 못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월급이라든지 뭐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직원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계도 다 없애고 이제 임대를 나와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걱정거리는 원자재 수급입니다. 특히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섬유업체는 가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계속 공급해버리면은 생산해버리면은 한 달 이내 기계 서버리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그냥 놀아야 되고.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기계 5대 가운데 4대를 세웠던 비닐 제조업체는 이제 경영 자금이 걱정입니다. 비닐 원자재 가격은 전쟁 이후 한 달 사이 50% 정도 올랐는데 다음 달엔 2배로 뛸 거로 전망되는 탓입니다. 전에는 이제 원료가 뭐 5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100%가 오르는 거죠. 5월 달은. 전쟁이 끝나도 한 번에는 안 떨어질 거예요. 중동 전쟁이 2달을 넘어가는 사이 판로가 막히고 원료 공급이 끊어진 중소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쟁 여파는 식탁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에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 곁을 지켜온 국민음식 삼겹살 가격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치솟고 있습니다. 2달 전 2,000원대였던 삼겹살 100g 가격은 어느새 3,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닭고기, 달걀까지 축산식품 가격은 2달 만에 1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달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6%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도류독감까지 가축 전염병이 축산물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유가와 1,500원대 고환율도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상운임과 유가 상승, 고환율까지 더해져 대부분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사료비는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료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농가 경영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계와 협의해 삼겹살과 목살 등 주요 부위 가격을 최대 28.6%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1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국영 WAM 통신을 통해 이 같은 탈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번 결정은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변화하는 에너지 구성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오름폭을 축소해 원화 약세 압력이 되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0.7원 상승한 1,473.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각 상태인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보다 가까운 친구는 없다라고 환영했지만 결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찰스 3세 국왕 부부를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악수와 볼키스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후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백악관 건물 안으로 이동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겼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은 영국 왕실에서는 왕족이 먼저 제안하지 않는 한 먼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오랜 불문율로 여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명백한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예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영국 방문 당시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예방해 예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앞서 걸어서 도마 위에 올랐고요. 또 지난해에는 국왕의 팔꿈치를 꽉 잡아 영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나름 격식을 갖춘 우호적 제스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을 안으로 안내하기 위한 조심스럽고 정중한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SNS에 자신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가계도상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멋지다. 나는 항상 버킹엄 궁전에서 살고 싶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군사작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영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죠. 이후 스타머 총리가 영국 내 기지 사용을 불허하면서 양국의 긴장은 극대화됐는데요. 과연 이번 찰스 3세 국왕의 방미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이 선종전 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은 후 핵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로 안 보일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핵 협상이거든요. 이번 전쟁의 이유 들자면 핵 협상이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가 제거를 하겠다. 핵 관련해서 이란에게는 아무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핵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같이 협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의 어떤 해상 봉쇄가 너무나 이란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싶은 마음이 급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그 이후에 차례로 핵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풀고 나서 이란이 어떤 태도로 핵 협상에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불신 때문에 2차 종전 협상 논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네요.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전쟁 승리로 보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뭐 이란에 누가 말을 한 건지 뭐가 붕괴 상태에 있다는 건지는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컬랩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붕괴 상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붕괴 상태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뭐 미국 CIA가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뭐 경제적으로 테헤란이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가 67%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이 300%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미국 아마 정보 당국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약간 굉장히 좀 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 3일 지나면 이란의 유정이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은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석유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 입장에서 이란의 유정이 3일 지나면 한마디로 가득 채워져서 폭발한다라는 이제 기사에 관해서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일부 유정이 이제 채워짐으로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소 한두 달은 이란이 석유를 저장할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건데 지금 이란이 제안한 3단계 협상안에 미국이나 이란이나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봉쇄를 풀어라. 그러면서 전쟁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키는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핵 문제 논의하자라는 그래서 선 종전, 선 호르무즈 해협 관리,
후 핵 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또 본인 한마디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뉴욕타임즈 보도대로 이러면 내가 이긴 거야? 라는 그런 또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 핵 협상인데 선 핵 협상은 2015년 합의가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1, 2주 안에 모여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제안이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란은 원유 저장고 포환안을 버티려고 유조선에 불량 폐탱크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붕괴 상태, 지금 이란 분위기가 어떻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원유 수출을 못하다 보니 유류 저장고도 가득 찰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 이제 배로 수출을 못하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도를 이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조선의 불량 폐탱크까지 지금 고장난 것들 불량 제품도 지금 고쳐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철도는 테헤란에서 우룸치 중국까지 가는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중국 쪽으로 원유를 조금 수출해 보는데 이제 유조선으로 유조선으로 나가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란이 이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안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핵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측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다면 계속해서 대치 국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스콧 벤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의 이란 항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리는 조치일까요? 네, 이란 테헤란 하늘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공이 조금씩 개방이 되면서 테헤란에서 출발하는 4개 국제 노선이 열린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벤센트 재무장관이 경제적 분노라고 그랬죠. 미국 대통령 장관 다 분노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을 통제하겠다는데 우리가 항공기가 어디 내리면 이제 급유를 받아야 되고 또 기내식도 받아야 되고 또 정비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엄포죠.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재무부는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지 지금 뭐 4개 항공기가 뭐 주로 친이란 공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비나 급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이란이 뭐 협상에 나오는 그런 지렛대로 삼기에는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쓰면은 좀 적당치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전방위적인 봉쇄 압박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공개 충돌은 유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그 NPT 부의장국에 이란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수치스럽다. 이렇게 반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핵이 주요 쟁점인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동맹 국가들이 아마 이란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부의장국으로. 그래서 부의장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의장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큰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핵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PT 이 조직의 어떤 부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다지 저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란은 아직까지는 NPT 하에 있기 때문에 NPT 탈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T를 계속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외교 무대 즉 유엔에서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으려는 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죠. 네, 유엔 안보리가 이제는 또 양측의 격전장이 됐습니다. 외교 격전이죠.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를 갔다 온 다음부터 러시아가 급격하게 이란 지지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해양 자유 연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무사 통행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란이 얘기하는 자유통행과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통행이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허가받고 다니라는 게 자유통행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야 과거처럼 허가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야. 여기에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자 힘으로는 이거를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서 해양 자유연합의 한 4, 50개 국가를 묶어서 해양의 자유로운 통행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격론을 벌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성일광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NPT 부의장국에 이란이 등장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서히 외교적인 논쟁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포성은 점차 소리가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지루한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군사적 전쟁에서 이제는 외교적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을 전용 계좌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엔 안보리 등에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한다면 뭔가 통행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란이 이제 4개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자국의 리알 통화가 있고요. 달러 무능, 그다음에 중국이 90% 가져가기 때문에 위안화를 하고 중동 유럽 수출하는 유로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미국으로서는 아주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해협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용 계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일본 회사 소유 선박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돈을 주고 나간 건지 안 주고 나간 건지 저희가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란도 나름대로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다양한 정도의 수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으로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달러와 리알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화폐를 이제 통화를 제한하다 보면 이거 선사들이 지불하고 싶은 화폐를 더 열어서 좀 더 쉽게 받으려고. 그렇죠. 자기들의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위안화로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을 두둔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상황이어서 러시아와 이란 간의 밀착이 더 강화되는 건가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네, 모주타파가 서신을 푸틴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양측이 지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훈수만 두면서 본인이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앞서 뉴스에서 찰스 3세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지원을 얘기를 한 발언이 나옵니다. 이 국제 정치가
A라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의도는 또 B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토를 견제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억만장자의 요트가 이란의 협조를 받아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할 정도니까 네. 최근 양측의 밀착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억만장자의 초호화 요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소유주가 푸틴의 측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러시아와 이란 간의 어떤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국가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그리고 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초호화 선박이 통과됐다는 것을 들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씁쓸하죠. 왜냐하면 좀 유조선이나 다른 선박들은 지금 뭐 거의 뭐 2달째 지금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언제 통과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답답하다.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빨리 이 문제, 그다음 미국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빨리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과 이란의 내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미국 방부가 무기 비축 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재고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대통령에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잘못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벤스 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미 앞서 한 일주일 전에 뉴욕타임즈가 무기 재고 소진량을 보도를 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거의 절반이 지금 재고가 바닥이 났고요. 미사일을 막는 사드 시스템도 40%가 재고가 소진됐고 뭐 무기 10개에 대해서 평균 30-40%가 지금 재고가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미국이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되고 있고요. 벤스 부통령은 이제 이 이라크에서 2년 해병대 공보사병으로 근무를 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무기가 이렇게 소진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 PTS 국방부 전쟁부 장관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벤스 부통령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낙관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면 이건 미국의 안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러다 보면 이제 워싱턴 백악관 내부에서 이게 권력 투쟁으로 또 비화될 수 있고 책임론까지 연결되는 큰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은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67%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원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란 경제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뭐 한 달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계속 악화되겠죠. 뭐 이제는 뭐 원유 수출기도 막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암호화폐도 지금 동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경제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 집권 세력이 봤을 때 국민들이 힘든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권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계속 미뤄야 된다. 아니면 어렵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아니고 최고 지도자나 어떤 상식과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라면 미국과 협상을 빨리 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어떤 정권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에서 어려운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 있는 집권 세력이 상당히 국민들은 뒷전으로 보고 있다. 그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먼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경제 옥죄기 정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왜 미국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시위조차도 강경 진압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이란 정보부 내에서도 지금 이란 국민들이 곧 시위를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집권 세력이 빨리 이란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빨리 나와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단 안 보내겠다. 이란은 협상을 하려면 직접 오든지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밑 협상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전혀 진척이 안 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번에 아주 중재에 애를 썼는데 하나의 외신은 또 새로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5조 원 정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지금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키스탄이 이번 중동 이란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고 이란 쪽의 편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 피해를 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5월 1일자로 오페크를 또 자기 탈퇴를 하겠다. 석유 수출 기구죠. 이게 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페크하고 오페크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은 오페크, 거기에 러시아 등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은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맹주라, 사우디는 감산으로 석유를 조금 생산해서 배럴당 한 8, 90달러 고가로 받겠다는 전략이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돈이 급한데 1,500억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40달러, 50달러에 하루에 또 300만 배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탈퇴해서 우리는 하루 500만 불 생산해서 뭐 50달러건 60달러건 마음대로 받겠다. 이거 이제 사우디하고의 충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를 흔드는데, 요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듣기 좋은 뉴스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측 계산인데, 이게 전쟁이 2달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중동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불협화음, 또 새로운 양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 선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승리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가를 내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펙에서 탈퇴를 하면 마음대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이제 감산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시면 어쨌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미국이 또 경쟁해야 되고 UAE도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경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펙과 미국과 어찌 보면 UAE 이런 국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전쟁은 군사 충돌에서 이제 외교 전쟁, 경제 전쟁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인데요. 협상에 진척이 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개국공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운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출입기자단과 작별 인사했습니다. 차출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부산 국갑 출마를 위해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겁니다.
1977년생 청와대 최연소 수석이었던 그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개월 열심히 일했다며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사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재 영입식을 열어 둘을 성대하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한다던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청와대가 배치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를 출마 대기실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산 북갑의 털을 닦던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안보는 태도, 안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느냐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구애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재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민주당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출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머지않아 더 크게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김 전 부원장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뵙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며 본선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머드와 탈여의도로 그 특징이 뚜렷이 나뉘었습니다. 또 정청래, 장동혁 지도부도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대위 첫 공개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매머드 선대위 위용에 걸맞게 현역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을 꽉 채웠습니다. 준비된 행정가를 자처한 정 후보는 집값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겠다는 듯 부동산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도 약속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거 때마다 해묵은 부동산,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한다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즉흥적으로 풀었다가 35일 만에 번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눈치만 보던 정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에 선도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박원순 시즌2일 뿐이다.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새벽 자율주행 버스에서 시민들을 만난 오 후보는 선대위 구성도 시민을 중심에 뒀습니다. 여의도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유권자 12명을 선대위원장에 배치한 이른바 시민선대위를 꾸렸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확실히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서 시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 호텔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로우키를 유지하며 국회 안에서 이재명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폭 현장 행보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당권파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대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격전지를 시작으로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겉으로는 각자 도생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불리 계산 속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은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가세로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김 후보는 다시 만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정조준하며 오파전 각축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신당까지 나서면 육자 구도가 꾸려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서로 표가 갈리며 단일화 논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범진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크게 연대의 그림을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선거 날까지 30일 넘게 남은 만큼 저마다 겉으론 표정 관리, 내가 이길 수 있다며 각자 도생 모드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다만 선거가 본격화하고 판세가 분명해질수록 연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일화 목소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과 달리 구인난이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수연대에 군부를 떼고 나선 겁니다.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조응천 전 의원은 단일화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단일화 할래 말래?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죠. 다만 저쪽에서 뭐 난리를 치면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정도의 생각이다. 후보들은 공천장에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츰 격전지 판세가 뚜렷해질 경우 진영별로 단일화 이슈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씨의 자금이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맞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심에선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무죄로 본 800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 범죄와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공범들의 선고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3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 회사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등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심에 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사실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 판결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이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이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이 일부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이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굉장히 지금 상당한 그런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이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네,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이제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의 정도가 적은 사람을 방조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1심 당시에는 이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주범이다라고만 죄명을 적시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거죠.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주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김건희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는 증거들이 있고 방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 방조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특검에서는 2심에서 방조범을 추가로 예비적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말인즉슨 먼저 주범인지를 재판부가 검토한 이후에 주범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방조범에 대한 판단도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2심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주 역할을 했던 공범들이 대부분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방조범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이 법조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
주범의 위치에 있다라고 2심은 판단했고요. 이 부분이 형량이 2배 이상 올라갔던 데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조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공동정범이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라고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익 40% 약정 메모 이런 게 이제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이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까지 인정한 데에는 몇 가지의 증거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주택의 주가 조작을 했던 세력인 블랙펄 측과 이 김건 씨 사이에는 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투자업체의 이 투자금에 대한 어떤 이익분을 배분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5% 내지 10%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0%라는 엄청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결국 이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김건희 씨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금 배정 약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그 논리가 바뀐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공소시효가 이제 계속돼서 남아있다라고 보려면 김건희 씨의 위치 자체가 방조범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정범이 되어야만 이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중간에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이 해당 범죄 주가 조작 끝까지 이어갔을 이 범죄의 종기까지를 이 범행의 종료 시점 으로 보고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2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완전히 달리해서 공동정범까지 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중간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른 주범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범행의 종료 시기를 더 늦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공동정범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2심에서는 결론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도 길게 봤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가 건넨 그 샤넬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것도 전부 유죄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3가지를 받았습니다. 이 2개의 샤넬백을 받았던 것이고 1개에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2번째 샤넬백과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을 유죄로 보고 첫 번째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이 받은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연락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 당선 축하드린다, 고생했다라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수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미 이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단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이미 된 상황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인식이 김건희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이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이 김건희 씨의 메간매직 사건에서도 이 청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다른 메간매직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알선수재, 특히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샤넬백 수수 같은 경우에 다른 공범들이 있죠. 윤영호 씨라든지 또 중간에 전달책 역할을 했던 전성배 씨 모두 다 3가지 물품에 대해서 다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 3가지 이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과연
공동정범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이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던 손모 씨가 있었습니다. 손모 씨도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 주범의 지위로 기소했으나 전부 무죄가 났고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범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방조범만 인정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마 이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다른 공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공범의 이 선례를 들면서 이 법리 오해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파기환송을 노리고자 상당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파기환송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이었고요. 1심에서는 그의 절반인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라는 점,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중에 일부만 골라서 이 국무회의 심의에 불렀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또 허위 공문서 이 행사라든지 이 기타 뭐 어떤 비하폰에 대한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혐의로 현재 이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고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으로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공문서 행사라든지 또 허위 내용에 대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직권남용한 행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형량이 달라지려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유죄로 돌아서야 이 형량에 변경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더선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 선고 전에 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상 이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보를 시킨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 네. 1심도 그 부분에서 그대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2심에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량 자체에 큰 변동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에는 혹시 오늘의 항소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처음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했을 때도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요. 공수처의 이 체포 시도는 적법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영장 발부 모두 다 적법했으며 수사권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전제한 판단을 내렸고요. 이러한 판단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오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라서 오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나올 그 체포방해 혐의 여기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주목해봐야 할 단어라든지 어떤 표현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보는가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더 큰 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어떤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언급을 과연 오늘 이 체포방해 항소심 사건에서 설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이 동일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열리는 또 재판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반 형사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가중 내지는 감경, 어떻게 판단할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가 일반 재판부보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일반 재판부 정도의 이 내란 관련한 혐의와 관련된 양형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선고는 그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법부의 앞으로의 판단이 계속 무겁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사법 신뢰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선수재 혐의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해치는 행위다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이 백대현 부장판사도 사실상 이 경호처라는 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설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대로 유죄 판단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든 혹은 영부인이든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챗 GPT의 운영사 오픈 AI의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AI 버블론이 다시 부각된 건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AI 버블론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이 그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72.3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협상이 길어지는 데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충격이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부각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실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입니다. 자,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6,60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12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72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짜리 아동의 사인이 된 두부 손상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친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광범위한 뇌출혈과 몸 곳곳에 든 멍자국 등을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두부 손상으로 숨졌으며 복부 쪽에 과거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과 부모 휴대전화에서 포착한 학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과수로부터 피해 아동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해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외력에 의해서 머리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도구를 이용했다면 좀 더 의도성이 명확할 것 같고요. 경찰은 친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등굣길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전날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학생들이 무리지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얀색 SUV가 인도 위로 올라탄 채 덜컹거리며 달려옵니다. 곧이어 모퉁이에서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그 차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로 덮쳐서 주변 사람들 놀라고 다 전화하고 그랬어요. 차량이 돌진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는 이곳에서 경비원을 들이받고 10m가량을 더 진행한 뒤에야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 경비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평소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통행 안내를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하얀색 국화와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모를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길을 잘 건널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 차량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는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사고 전날 평소보다 많이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검찰이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2차례 신청한 영장은 기각된 가운데 유족들은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며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식당 안에서 남성들이 김창민 감독의 목을 조르고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밖으로 끌려나간 김 감독은 쓰러진 채 폭행당하고 끌려다닙니다.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하다 집단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들을 불러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 기각돼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 아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묻고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는 등 보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감독 유족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오체 투지를 벌였습니다.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팀에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은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6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맘때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